다만 문제는 5%포인트라도 이렇게 좀 움직였다라는 것은 긴장감을 갖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권연대는 정부나 기업의 지원을 사양하고 오로지 시민의 참여로만 운영하는 100% 순도의 민간 인권단체입니다. 네, 대선을 미리 보고 전망하는 코너입니다. 오창록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신용환 서원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이제 많은 고민을 시작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이게 지난 토요일 날 탄핵 찬성 집회, 광주에서 있었던 집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여기에 이른바 극우 아스팔트 세력들의 집회가 경찰 추산 3만 명, 엄청나게 많이 모였습니다. 실제로 더 많이 모였겠죠.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과 여권에서도 이제 광주도 달라졌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광주에서 듣는 이야기는 좀 다르죠. 전혀 다릅니다. 네. 경찰 추산 3만 명이라는 것도 잘 모르겠는데요. 네네. 제가 취재한 결과는 한 10,000명 정도라고 하는데 하여튼 네. 좋습니다. 근데 전국에서 극단적 개신교 세력들 네네. 하고 또 극우 세력이 광주로 몰려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광주 사람들이 광주에서 광주가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고 해서 걸기한 게 아니라 일종의 광주를 모욕하기 위해서 간 겁니다. 그러니까 극우 세력 입장에서는 일종의 자기 위안은 얻겠지만 이거는 뭐 자기 기만일 뿐이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는 기분 좋은 것 같아요. 광주가 바뀌었다. 네네네. 또는 광주가 둘로 나눠졌다. 둘로 나눠졌다. 라고 말하고 싶은 거죠. 어허. 그런데 저는 글쎄요. 그 1980년 이후 광주는 민주화의 상징인데 광주를 점령했다. 따위에 뭐 무슨 장사할 근거를 얻은 거 말고 이분들이 금도를 너무 쉽게 넘어선다라고 네. 생각해요. 이분들은 대체로 어떤 분들이었냐면 광주에 뭐 북한군이 들어왔다. 네. 영수 모르니 뭐 이랬던 분들이잖아요. 이분들이 이제 와서 광주가 민주화의 상징이라고 말을 해주고 그 민주화의 상징에서 새로운 변화가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자기들이 가서 집회한 것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천만다행인 건 극우 집회는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조직했고 그래서 SNS 통해서 뭐 금랑교회 버스 몇 대 이런 거 다 자료 보셨을 거예요. 네네. 그런데 그 바로 금남로 바로 옆에서 민주 시민들의 집회가 열렸는데 이건 갑자기 조직된 거예요. 네네. 조직된 게 아니라 네. 갑자기 배치된 거죠. 근데 제가 취재해 보니까 민주 시민 쪽 그러니까 윤석열을 끌어내려야 한다는 시민들이 2배쯤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도 다행인 거죠. 네. 그러니까 윤석열을 지지하는 극우 세력이 광주에서 준동했지만 광주의 민주 역량으로 뭐 눌러버렸다고 하면 그렇지만 하여튼 광주가 그런 도시가 아니라는 걸 전 국민에게 보여준 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시점에 댓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달산, 아이디 유달산 쓰시는 분입니다. 하다 별짓을 다 하시네요 라고 있고요. 미소야, 광주 거주하고 있습니다. 광주는 모욕당했습니다. 이 말이 굉장히 와닿네요. 예, 광주가 변했다라고 이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변했죠. 그동안 5.18의 그 상처를 딛고 그야말로 포용과 화합, 네. 대한민국의 어떤 정치 민도가 가장 높다라고 대내외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광주. 그런데 이들이 이제 자기들이 한번 감으로 인해서 광주가 다 바뀌었다. 네. 둘로 갈라뜨리려고 갔다는 거 포스터를 보시면 압니다. 전국 순회하는 게 쭉 일정별로 있어요. 똑같이 토요일마다 해서 쭉 해서 포스터로 톡방마다 아주 도배질을 하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가 변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로 인해서 정말 민주화의 성지가 더럽혔다는 그 자존심, 자존감의 상처를 입고 오라? 요놈들 봐라. 우리가 다 포용할 수 있지만 너희들 같이 역사에 오점을 남기고 더럽히려고 하는 그 이 세력들까지 포용할 수는 없어. 그러면 새로운 어떤 역사의 출발점을 만들기 위해서는 새로운 길로 가야만 해. 라는 그런 다짐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로 광주가 달라졌겠죠. 네. 그들이 원하는 걸로 달라진 게 아니고. 미소야 님이 또 글을 올리셨네요. 광주에 거주합니다. 외부 포수가 어마어마하게 왔습니다. 라는 글을 올렸네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 정광훈 목사가 전한길 씨에게 3.1절 집회를 같이 하자. 이렇게 이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이 사람들이 경쟁하는 듯 했는데 이 전한길이 크니까 정광훈이 뭐 내 밑으로 들어와 이런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전광훈 씨든 전한길 씨든 글쎄 뭐 이런 표현이 좀 사람에게 하기엔 좀 그렇긴 한데 네. 뭐 이 사람 좀 부족한 사람들이어서 정확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쓰면 뱉고 달면 삼키는 사람들 같아요. 왜냐하면 예. 주고받을 게 분명하다면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뭐 전광훈 씨도 그렇고 전환기 씨도 그렇고 원하는 바가 뭐냐, 정말 자기들이 생각하는 좋은 세상이 뭐냐라고 하면 한 푼이라도 더 버는 거, 그것도 전 국민이 더 버는 게 아니라 내가 한 푼이라도 더 챙기는 거잖아요. 네네. 특히 전광훈 씨는 오랫동안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3.1절 집회를 통해서 더 많은 이윤을 창출하려면 네. 3.1절 집회가 광화문과 여의도로 나눠져 있으면 안 되는 거고, 아하. 한 곳에서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와야 알트폰도 팔고 뭐 보험 상품도 팔고 여러 가지, 그 광화문 몰 있잖아요. 그 네네. 쇼핑몰에서 재미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은 이익이고, 이익을 얻으려고 한다는 게 전광훈이든 전환길이든 간에 이들을 보는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라고 봅니다. 네. 제가 그 지난주에 국회에서 세미나 발제를 하면서 결국은 돈. 돈이다. 네. 자, 극우 유튜버들의 네. 이유는 결국은 네. 돈이다. 네. 결국 윤과의 접점이 점점 강화되는 것도 결국 슈퍼챗 돈의 슈퍼챗이다. 답이 네. 있는 거죠. 소위 부러우면 진다고 그랬습니다. 전광훈 목사 오랫동안 아주 본인이 독점적으로 어떤 독보적인 지위를 누렸던 것에서 마치 경쟁자가 나타난 듯하니까 부러웠나 보죠. 부러우면 지는 겁니다. 국민 저항권을 전광훈 목사가 늘 이야기를 합니다. 다 아시다시피 이건 존 로크, 사회개혁설의 대가인 존 로크의 통치론에서 이제 나왔던 것이죠. 일정 부분 국가와 계약을 통해서 우리 권리, 권한을 위임하지만 그게 거꾸로 우리 국민 기본권을 밟을 때는 국민 저항권을 아주 강력히 우리가 행사할 수 있다. 독일 같은 경우는 헌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같은 경우는 자연법적인, 헌법에 굳이 넣지 않더라도 자연법적으로 인정받는다 했는데, 우리 헌법 같은 경우는 전문에 4.19 정신을 이어받아 이 부분을 이제 저항권 상식, 저항권의 기본 근거 조항으로 보는데, 어디 전광훈 목사 같은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4.19 정신을 이야기하면서 저항권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완전 더러운 입을 놀리는 것밖에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부러우면 이미 졌고 저항권 더 이상 그 더러운 입으로 이야기하지 마시라라고 강력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신 교수님 나오셨으니까 명태균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명태균 특검법이 부상하자 검찰이 명태균 갑자기 수사하고 수사 발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건희를 수사하겠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거 우리가 검찰을 믿어도 됩니까? 저는 현재까지는 당연히 못 믿습니다. 제가 네네. 창원지검의 11월 21일에 이제 조사를 받고 강력한 의지가 있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실제 저를 조사했던 검사들은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뭐를 보고 알 수 있냐면요, 질문을 할 때 윤석열, 김건희에 대한 질문을 피한 적이 없어요. 네. 이분들이.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뭐라고 답을 했냐면, 요렇게 제가 진술한 거 그대로 타이핑해 주세요. 왜냐면 제가 나중에 진술한 거를 다 보고 사인을 하게 돼 있잖아요. 네네네. 그때 이제 정확하게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그 확신을 가지고 다음날 자료 정리하고, 그 다음날 이메일을 통해서 일부러 이제 근거가 남는 거잖아요. 이메일은 정확하게 약 40여 개의 자료를 제출했거든요. 그리고 11월 24일에 윤석열이 김용현과 만나서 야, 이거 특단의 대책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했다는 거죠. 그 뒤로 이제 쭉 넘어왔는데, 안타깝게도 그 검사는 지금 거기에 없어요. 아, 바뀌었군요. 민주당에서 왜 지난주에 기자회견하면서 쭉 그 도표랑 그 검사들 누구누구가 없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저를 조사한 검사도 없습니다. 그러면 네. 물론 검찰에서는 원대복귀다 이런 뭐 이야기, 시즌이 됐으니까 인사처리다 뭐 이런 핑계를 댈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 수사만 놓고 보면 좌천인 거죠. 그 수사만 놓고 보면 바뀐 거니까. 네. 그렇다고 보면 이제까지 시간 끌어왔던 거 그 누구도 거론됐던 홍, 오, 뭐 이 등등등 소환하지 않은 것, 특히 김건희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증거 자료가 외부적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한 차례도 조사하지 않은 것, 이걸 가지고 이제 와서 거의 탄핵이 될 것 같다는 분위기들, 어떤 큰 흐름들은 다 국민들도 보고 알고 있는 것인데, 이제 와서 뒷북 치듯이 뭐 중간 수사 발표를 하고 뭐 소환 조사 계획이 있네 없네, 현재로서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네, 결국은 민주당과 야당이 주도하는 특검에 대해서 좀 태클을 걸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아니 그러니까 라는 전망입니다. 여태까지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 신 교수님 말씀처럼 확인되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 중요한 사람들, 특히 명태균 씨가 꼽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없었고요. 네. 예우를 갖춰서라도 네. 뭔가 뭐 질문하는 것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렇죠. 핸드폰 맡기고라서도 질문했어야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명태균 씨가 반발하게 되고, 명태균 씨의 반발이 쌓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명태균 씨를 만나고 명태균 씨를 통해서 새로운
새로운 정보들이 나오고 이게 야당이 주도하는 명태균 특검법이 되니까 이제서야 일종의 체면 치레를 하겠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수사도 제대로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하더라도 글쎄 뭐 윤석열 김건희에 대한 비난의 정도를 좀 높이는 수준 이런 건 가능하겠지만 우리가 바라는 바 그대로 명태균 게이트를 실체적으로 밝혀내는 데는 크게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검찰이 이런 이유는 진짜 진실을 밝히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는데 압박이 있으니까 예. 제가 체면치레라 말씀드렸잖아요. 압박에 대해서 답은 좀 해야 된다라는 내부적 요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지금 당장은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만약 정권 교체가 되면 야당이 집권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떤 야당이든 간에 집권 가능한 야당은 또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있는 대선 후보들은 대체로 지금 뭘 얘기하냐면 철저한 검찰 개혁을 얘기하고 있어요. 아주 네. 간단하게 그러니까 수사와 기소를 엄격하게 분리하는 검찰청 해체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게 현실화된다면 검찰로서는 재앙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테니까 체면 치레 정도 수준에서 조직 보이 논리네요. 그렇죠. 여론을 호도하는 방식으로 할 거다라는 거죠. 네. 이분들이 빛의 속도로 이제 손절치고 윤과 그 태세 전환을 하잖아요. 그래서 엊그제 민주당 진상조사단이 왜쭉 대검 차장 뭐 등등등 만나고 했잖아요. 거기서 이제 정유미 창원지검장한테 물었다는 거 아니에요. 에피소드 중에서 당신 친윤 검사냐? 그러니까 자기 아니라고. 그럼 제가 거꾸로 묻겠습니다. 아닌데 왜 이렇게 이제까지 수사를 안 하고 끌었습니까? 네, 참 예수님과 베드로도 아니고. 자, 이런 상황에서요. 민주당이 명태균을 믿어야 되는 부분들도 딜레마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우리 신 교수님께 네. 좀 더 꼭 집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명태균이 보면요. 김건희와 이준석 이야기는 안 해요. 네, 맞습니다. 오세훈과 홍준표는 뭐 껍질을 벗긴다든가 뭐 변호사 통해서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거친 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 명태균 이야기를 100% 우리가 다 믿을 수는 없다. 네. 이렇게 봐야 되겠죠. 100%는 아니지만 저는 명태균에 대한 기초 네. 사실에 대한 출발은 다 팩트로 생각을 합니다. 사실에서 수사 출발했다. 보고서를 꼼꼼히 몇 번씩이나 이제 해당 부분을 읽어보고 또 이제까지 제가 조사받고 한 내용들하고 종합해 보면 기초 사실 출발 단계에서 하는 말들은 다 사실이었다. 네. 다만 그걸 표현하는 방식이나 외부적으로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어떤 과장, 허풍 이런 부분은 있지만 기초 전제 사실들은 다 사실이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불만은 있지만 명태균의 그 말들 기초적인 거는 믿고 가도 되겠다. 다만 이 사람이 콕콕 집어서 예를 들어 홍이다, 오다 이런 부분만 이렇게 하는 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네. 그러면 그 사람 말에 의해서 전체 전국이 황당하게 흔들릴 수 있거든요. 쏟아놓으려면 전부 쏟아놔라. 이에 대한 거 예를 들어 또는 김종인 박사에 대한 거 김건희에 대한 것도 다 쏟아놔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저는 같은 질문 받는다면 전 명태균 안 믿어요. 안 믿습니까? 네. 전혀 안 믿고 다만 그가 가진 증거가 있다면 그건 믿을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명태균은 제가 봤을 때 저는 뭐 본 적은 없고 그 사람이 언론이나 이렇게 여러 사람들한테 이야기한 걸 간접적으로 들어보면 뭐랄까 좀 소심한 선거 브로커 같아 보여요. 네. 뭐 불법과 합법 막 드나들었던 사람이고. 그러니까 지금 명태균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 안위예요. 경제적으로 좀 공공한 것 같고 이걸 타개하고 싶고 그다음에 굉장히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걸 면하고 싶고 또는 네. 감하고 싶은 게 전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태도를 믿느냐 믿을 수 없다. 그 사람의 말을 믿느냐 믿을 수 없다. 그러나 핸드폰을 까면 믿을 수 있겠다. 핸드폰을 믿을 수 있다. 그렇죠. 그 사람의 증거,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증거를 제시하면 그건 믿을 수 있는 거죠. 굉장히 정확한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증거를 믿는다라는 말이 정답인 것 같고요. 말씀 주신 대로 여기서 하나 첨언드리면 게임 이론에 보면 이제 tit-for-tat이라는 게 있잖아요. 상대방이 패를 까면 이제 딱 보고 제 패를 싹 슬쩍 바꾸고 저는 또 거기서 한 단계 더 진화해서 다른 패를 까고 또 상대방 그에 따라서 서로 바꾸고 하면서 이제 서로 진화를 해나가는 이런 형국인데 보면 명태균도 정무적 감각은 탁월한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이 사람이 훈수둔 그 케이스들을 보면 예를 들어 오세훈, 안철수 단일화할 때 시기를 늦춰달라 이런 이제 수를 두는 걸 보면 굉장히 탁월한 것 같아요. 그런데 또 그에 필적하게 정무 감각이 탁월한 사람이 한 명 있죠. 김건희. 우리가 이제 상당히 무시하듯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산전수전, 공중전 꽤 많은 실전, 야전을 통해서 이제 단련된 정무적 감각이기 때문에 그런데 최소한 명태균 게이트에서만큼은 서로 tit-for-tat을 하는 과정에서 마지막 한 수에서 저는 김건희가
놓친 부분이 있다. 명태균에 시달렸든지 뭐를 무시했든지 하여튼 뭐를 놓치면서 둘 간의 굉장한 정무적인 전쟁에서는 분명히 마지막에 진 부분이 있다. 그래서 둘 간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캐면 나머지는 고구마줄거리고 부수적인 게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명태균 씨를 공익 제보자로 받아줄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게 딜레마인 것 같아요. 두 분의 의견 어떠세요? 아니 그러니까 자기 걸 정확히 제출하면서 네네. 그러니까 믿을 건 국민밖에 없다. 네네. 근데 지금 이제 구도에서 국민을 대변해서 이야기해 주거나 자기 문제를 처리할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객관적으로 야당밖에 없으니 예. 왜냐하면 주로 여당 인사들이 관련된 비리라든지 실정법 위반을 밝히는 거 아닙니까? 현직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니 야당밖에 없다. 또는 헌법기관으로는 국회밖에 없다. 뭐 이런 상황 되게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공익제보자가 되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 뭐 3대인지 2대인지 하는 핸드폰 정확히 제출하고 황금폰 이런 바. 네, 그럼요. USB 제출하고 복제를 또 해놨다며요 밖에. 네. 그거를 정확히 제출하면 그럼 보호해줘야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나쁜 짓을 한 것도 있지만 이 나쁜 짓을 한 거를 성찰하면서 공익을 위해서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도 처벌받는 걸 감수하겠다라는 태도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전 보호 프로그램이 작동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저는 이제 민주당에서 명태균 씨가 그런 제안을 이제 처음에는 뭐 사적 네트워크로 했다라고 하고 한겨레 뭐 기타 언론 보도를 보면 이제 분명히 제안했다라는 건 사실로 보이는데 단호하게 민주당에서 좀 시간을 끌고 안 한 것은 잘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은 결론은 단호하게 받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 받으면 안 된다. 저나 또 다른 방송 보니까 강혜경 씨도 이 명태균 씨가 처음에 조건으로 걸었다고 하는 1호, 2호, 3호에 대해서 취소를 하고 자기만 공익제보로 이렇게 해달라라고 네. 했다고 합니다. 저도 저거 취소해도 응할 의향이 있다. 단 이분이 진짜 진실되게 지금 오창희 국장님 말씀대로 모든 걸 다 제출하고 모든 진실을 다 오픈한다는 전제 하에서 네. 그러면 저도 취소할 의향이 있다고 먼저 말씀드렸고 강혜경 씨도 그런 의향이 있다고 다른 방송에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공익제보라는 게 조건이 있습니까? 벌써 전제 조건을 건다는 자체가 이제 황당해진 거죠. 진실되지 않다는 뜻이죠. 뒤집어서. 그렇죠. 그다음에 결정적인 이게 함정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받아줬어요. 그럼 뭔가 딜이 있다는 느낌이 벌써 왔잖아요. 조건을 그렇죠. 걸었기 네. 때문에. 그럼 어느 순간에 명태균 씨 입만 쳐다보는 형국이 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조건에 합의를 안 했는데 왜 민주당 이런 거 해준다고 해놓고 안 해줍니까? 라고 나오면 황당하게 얻어 걸리는 거죠. 그런 사실이 있든 없든 간에. 명태균 씨를 믿을 수가 없죠. 또 녹취해서 틀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오나 홍에 집중해서 이야기하는 거 이런 것들만 봐도 그래서 결론적으로 진짜 공익제보를 하고 싶다면 국민 앞에 공익제보를 하셔라. 원익위 같은 공적 기관도 있고 언론 앞에서 샅샅이 밝히는 방법도 있다. 굳이 계속해서 민주당의 공익제보를 한다 또는 뭐 조국혁신당이 한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이미 그 순수성에 대해서는 많이 오염이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주장하는 게 빨리 그 야당이 주도해서 국정조사를 하고 그 과정에서 국회에다가 공익제보자 등록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죠. 그게 이 말씀 제가 원칙이죠. 네, 늘 그럼요. 드렸습니다. 네. 네. 훨씬 더 객관적이고 공정해 보이지 않습니까? 네. 자, 이 시점에서 저희 우리 본격적으로 여론조사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론조사 표 있으면 좀 올려주세요. 네. 자, 탄핵 찬반 관련돼서 이 사실 탄핵 찬성이 줄어들고 탄핵 반대는 올라가서 57대 38까지 지금 움직인 상황입니다. 이 상황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이제 보수 과표지로만 봐야 될까요? 아니면 어떤 뭐 다른 실제적인 여론의 변화가 있다라고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아니 저는 심각한 상황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네. 윤석열 구속 이후에 보수층이 보다 적극적으로 여론조사에 응하고 있다. 과표집이죠. 우리 보수가 과표집되고 있다는 점 고려하면 실제로 찬성이 50%, 57%라는 것도 적은 수치는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지금 벌써 12월 3일부터니까 2달 반째 이게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12월 7일 첫 번째 탄핵소추가 국회에서 있었던 토요일, 그 다음 탄핵소추가 의결됐던 14일에 여의도의 인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건 탄핵이 필요하다는 국민들 입장에서 굉장히 긴장도가 높았을 때거든요. 근데 탄핵 소추가 됐어요. 그리고 윤석열에 대한 직무정지가 됐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고비는 뭐냐면 탄핵을 하기 위해서 헌법재판소의 인원이 문제가 됐는데 6명, 8명 체제로 됐습니다. 12월 31일의 일이죠. 그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윤석열이 구속되는 거였습니다. 구속되고 나니까 윤석열 탄핵, 윤석열 심판은 아무래도 좀 긴장감이 좀 떨어지는 거예요. 좀 여유가 생긴 거죠. 반면에 보수 극우 쪽에서는 긴장감이 높아진 겁니다. 그게 여론조사에 지금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보수 쪽이 굉장히 급하기 때문에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한다면서요. 어르신들한테 뭐 전화 오면 20대 전라도라고 그래라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팁도 네. 주면서 이런 다급함이 여론조사에 일정하게 반영되고 있는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이 돼야 된다는 사람들이 57%라는 건 여전히 유의미하다고 봅니다. 한편으로 보면 이제 탄핵의 정쟁화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탄핵이라는 것은 민주주의에 관한 부분들이고 헌법적인 부분인데 여야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대결 구도로 이렇게 정쟁화가 되면서 민주당이 좀 끌려갔다 프레임에 이런 비판도 있거든요. 정확합니다. 지금 온 국민들은 엄정한 사법 집행에 대해서 염원을 하고 그렇게 되기를 신속 정확하게 그렇게 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이에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및 그의 추종자들은 뭐를 했습니까? 정무적 대응,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도 계속해서 정치적 메시지를 날리고 있습니다. 이미 본인도 본인의 운명을 아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 뒤를 이 땅땅땅 판결 이후를 대비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의도하는 탄핵의 정쟁화는 어느 정도 먹혔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여론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제가 보내드렸던 자료 한번 올려줘 보세요. 네, 많은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죄송합니다.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걱정이 좀 전 그래프에서 많이 있으셨을 텐데요. 요것은 지난 약 한 달여 동안에 보시면은 그 ARS, 무선 ARS 제가 그냥 띡띡띡 눌러서 답변하는 거 말고 전화 면접 조사만 종합을 한 결과입니다. 네. 일반적인 여론조사의 특징에서 보시면 평상시는 어느 게 더 정확하느냐, 전화 면접 조사가 좀 더 솔직한 답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오창익 국장님이 이제 농담 말씀하셨듯이 예를 들어 제가 70대인데 20대라고 답을 하려도 전화 면접 조사원이 이렇게 전화했을 때는 그 목소리를 20대로 낼 수는 없잖아요. 20대 목소리 한번 내보겠습니다. 한번 내줘보세요. 20대입니다. 광주입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일반론입니다. 이건 뭐 100% 맞다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는 전화 여론조사가 좀 더 맞고 무선 ARS는 고관여층들이 받습니다. 자기가 눌러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적극적인 사람들이 더 받고요. 교환원이 이 전화 면접원이 조사하는 거 어쩌다가 받을 수 있고 사람이 여보세요 했을 때는 그 받을 수가 있죠. 그렇다 보니까 나중에 어떤 선거를 놓고 본다 그러면 나중에는 이 결과가 거의 수렴돼 갑니다만 평상시 특히 지금처럼 민주 진보 진영은 자연 이완기에 접어들어 있고 이들은 자연 응축기에 접어들어 있을 때는 무선 ARS 같은 경우는 편차가 널뛰기가 많죠. 네. 그래서 지금 좀 전에 보여드렸던 자료대로 ARS 말고 전화 면접원이 직접 조사한 거 결과를 보시면 60대 36.5로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좀 전에 보여주셨던 그래프보다 격차가 더 벌어져 있죠. 그리고 정확도가 현재 시점에서는 이게 더 높다. 자연 이완기가 됐고 보수 과표집이 돼 있는데도 물론 이 전화 면접원 조사도 대부분이 약 80에서 120명 사이로 1000명 기준으로요. 보수 과표집이 높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약 60대 36 정도 결과가 나오니까 너무 그렇게 걱정만 마시고 자연스럽게 또 응축되고 결집되는 시간들이 또 있습니다. 저희가 또 피치를 올려야 되는 시간이 있으니까 체력들 잘 안배하시고 어떤 그 결전의 의지, 결의를 잘 다시는 시간으로 지금 소화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부 여론조사 회사에서 뭐 갤럽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신뢰 여부를 조사하기도 하고요. 더 황당한 거는 이제 펜앤드 마이크 리서치 앤 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시기를 가지고 여론조사를 합니다. 좀 황당무계한 거 아닙니까? 아니, 이런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헌법재판소 아까 변했잖아요. 57%에서 네네네. 이제 52%인데 지난주에도 방송 때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네. 국가기관이 57% 또는 52%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도 사실 놀라운 일이다라는 많이 나오는 겁니까? 거죠. 그럼 많이 나오는 거죠. 네. 왜냐하면 또 헌법재판소는 좀 심심한 국가기관이거든요. 헌법기관이긴 하지만 네. 예를 들어서
검찰이 정권 초기에 뭐 김영삼 정권 초기나 이럴 때 보면 굉장히 역할을 할 때 지지율이 확 올라가요. 네. 그렇지만 평소에는 굉장히 떨어지는 거죠. 뭐 20%대에서 뭐 국회, 검찰 다 신뢰 안 하죠 우리나라 그럼요. 국민들이. 네. 그런데도 57% 또는 지금 52%라도 신뢰한다는 건 굉장히 놀라운 일이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제는 보수가 과표집되고 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는 신뢰할 수 없는 곳이야. 그리고 어떤 검사는 심지어 그런 얘기합니다. 뭐 일제시대, 일제강점기보다도 못해. 막 이런 독서를 퍼붓고 있는 상황에서도 5할 이상의 신뢰를 받고 있다는 건 그건 뭐 걱정할 필요는 아닌 것 같아요. 다만 문제는 5%포인트라도 이렇게 좀 움직였다라는 것은 긴장감을 갖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너무 풀어져 있는 건 아닌가, 우리도 네. 좀 긴장해야 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은 해봐야 된다 싶습니다. 헌재의 신뢰뿐만 아니라 이제 이분들이 뭐 펜앤드 마이크를 포함해서 이제 몇 가지 그 고성국 TV나 이렇게 의뢰자에 따라서 이제 결과가 조금 일반인의 상식에서 이상한 게 좀 나오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중앙선관위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사이트에 들어가서 반드시 이제 질문지와 결과가 이제 공개돼 있잖아요. 질문을 보시면 참 재밌습니다. 평상시요 우리가 응답하는 ARS를 보시면 질문이 대체로 8개에서 9개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누르면서 쫓아가는데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죠. 인내에 네. 한계가 있거든요. 귀찮잖아요. 그리고 전화 면접원이 할 때는 많을 때는 약 15개까지도 질문을 합니다. 이거는 서로 일종의 대화하듯이 주고받는 네. 거니까 어떤 지루함이나 중간에 끊을 확률이 상대적으로 그게 이제 좀 전화 면접원의 실력이죠. 그렇죠. 그리고 응답률을 보시면 선거에 가까이 올 때는 면접원이 할 때는 약 15, 16%가 나오잖아요. 그만큼 끊는 게 덜하다는 거죠. 네. 그런데 이들이 의뢰하는 걸 보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꾸 천천히 제가 하셔도 됩니다. 네네네. 이들이 의뢰하는 걸 보면요. 상당 부분이 약 15개쯤 됩니다. 그런데 앞쪽에는 아주 현란한 애드립이 나옵니다. 이걸 물었다 저걸 물었다 막 심지어 대통령 신인들 또 헌재 이런 거를 막 섞어서 물어요. 그러다 보니까 관계없는 사람들이라거나 합리적인 사람들은 정말 끊을 수밖에 끊어버리죠 없는. 중간에. 그리고 뒤쪽에서 이제 나와요. 이런 질문들이 본격적 질문이 네. 뒤쪽에 나와요. 심지어 그게 끝판왕을 보여줬던 게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50% 넘는 거 나온 적이 있잖아요. 네. 맨 뒤에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 그래서 저희가 그 농담을 한 거죠. 탄핵 파면되고 예를 들어 사형 무기징역 선고 나오면 진짜 그때는 100% 되겠네 이런 이제 농담이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신인도나 이런 부분도 결국 질문 내용과 그 흐름에 따라서 답이 완전히 바뀌는데 이들이 어느 정도 정쟁화하고 의도한 것에 약간 분명히 적용되고 말린 면은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는 볼 수 있지만 크게 걱정할 수준은 아니라고 봅니다. 여론조사를 통해서 이제 헌법재판소가 180일 탄핵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판을 흔들고 싶은 거거든요. 정략적으로 판을 흔들고 싶은 건데 일단 지금 헌법재판소 일정을 보면 2번의 기회를 더 줬습니다. 이번 주에 화목을 하고요. 심사숙고가 꼭 좋은 것만은 아닌데 그래도 대통령 파면이니까 헌법재판소 신중한 태도를 가지는 건 뭐 좋다 쳐요. 그렇다 하더라도 탄핵 심판은 다 왔거든요. 네. 전 날짜도 찝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언제 정도 생각하세요? 3월 13일 목요일. 3월 13일 목요일. 저도 퍼펙트하게 동의합니다. 그렇습니다. 야, 13일로. 14일째 저도 금요일로 어느 이야기하는 방송에서 사람들도 있던데. 네? 금요일로 아니 이야기하는 금요일에는 기일이 없으니까 네, 네. 화목으로 아, 해왔으니까 기일이 늦어간다. 13일. 저도 13일 다른 에. 방송에서 똑같은 말을 한 적이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네, 이유는 제 놓은 거는 뭐 멀리 있지 않았었습니다. 네. 박근혜 탄핵할 때 3월 10날 했습니다. 아. 그때보다 지금 어떤 갈등의 강도는 훨씬 큰데 사안은 훨씬 사실은 심플합니다. 그렇죠. 네네. 그리고 사안의 무게감은 또 훨씬 무겁습니다. 네. 그렇다고 보면 갈등 강도가 세다는 거는 이들에 대해서도 좀 멋하게 표현하면 체면치레는 다 해줘야 되고 정무적 판단은 어느 정도 이렇게 균형 맞추는 척이라도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3월 10날 이전에 했을 때는 분명히 박근혜 때도 이랬는데 당신들 그 난리가 훨씬 더 셀 거다. 네. 그러면 내부적인 어느 정도 흐름은 다 결정은 어느 정도 잡고 있는 거니까 그 직후인데 더 끌 수는 없다. 더 끌 필요도 없다. 그렇게 보면 그 날짜이지 않을까 예측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좀 더 가야 되고 그래서 답답하지만 이왕 가는 거 군말 없이 가는 게 좋다. 그런 의미에서 꼼꼼하게 챙기는 거고요. 펜앤마이크의 여론조사는 사실 우리 같은 격조 있는 프로그램에서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언급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가끔은 네. 가끔은 이제 뭐 카톡방 같은 데서 그런 거로 이제 분란이 있거든요. 어떤 예, 분이 예. 쑥 들어와가지고 뭐 야 이런 데는데 헌법재판은 180인데 6개월도 안 채우고 이게 뭐냐 대통령 자르는데 예. 그래서 가끔은 좋은데 근데 너무 황당하고 또 일종의 이분들의 공통점 금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디까지인가 그렇죠. 사람이 무너지거나 어떤 세력이 무너지더라도 거짓말을 하더라도 뭐 좀 보통 우리는 상식적으로 금도가 있잖아요. 그 상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사람들이 움직이는데 이분들은 그걸 훌쩍 넘어서더라고요. 여론조사도 그렇고 집회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네, 그 대통령 탄핵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신중해야 된다는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만은 대통령이 워낙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비워두면 안 된다라는 그런 다급함이 더 중요하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른 여론조사 또 가보겠습니다. 비호감도 여론조사인데요. 저는 이 조사도 좀 애매하다고 봐요. 한국갤럽에서 했는데 표를 한번 띄워줘 봐주시죠. 비호감도라는 것이 유력 후보에게는 의미가 있지만은 이준석이나 뭐 한동훈 같은 저런 후보들에게 비호감도가 별로 의미가 있을까요? 네. 정확한 지금 포인트를 지적해 주셨는데요. 네. 비호감도를 물을 때는 예를 들어서 1대1 대결 이런 식으로 양자구도 때 물어야 중요하잖아요. 됩니다. 네. 전체를 함께 이렇게 나열하면서 묻는 거에는 여러 함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네. 항상 최유력 후보가 비호감도가 이제 높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상대적으로. 네. 근데 물론 이준석 지금 의원은 최유력 후보는 아니지만 그만큼 비호감도가 높다는 것에서 본인이 이제 여러 가지 전략 전술을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이재명 그 대표가 비호감도가 뭐 등수로 보면 2등이죠. 최유력 후보 중에서는 뭐 단연코 높은 거죠. 이 부분은 전혀 걱정할 바가 없습니다. 이유를 말씀드리면 소위 대통령이 되기 위한 5가지 절대 요건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중 첫 번째가 시대 정신에 어느 정도 얼마만큼 부합하느냐 이게 이제 가장 최우선이고요. 두 번째가 대서사가 어느 정도 있느냐. 대서사에 있어서는 뭐 이재명 대표만큼 있는 경쟁자는 아무도 없죠. 그 서사 윤석열이 당선될 당시에는 윤석열이 대서사가 가장 크다고 했습니다. 그게 자기가 만들었던 남에 의해서 뭐 핍박을 받아 생겼던 간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꼽는 게 이제 극렬한 찬티, 극렬한 안티를 흔히들 얘기를 합니다. 자, 민주당에서 수많은 분들이 최근에 여러 목소리를 내고 있죠. 소위 이제 뭐 친문이다 뭐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지만 그분들 가운데서 극렬한 팬덤이나 극렬한 찬티, 안티를 가진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처럼 사회적 갈등이 아주 극렬하게 대비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도저히 그 존재감을 드러낼 수가 없는 선거 공학적인 측면으로만 본다 그러면 거의 무의미한 수치의 지지율들입니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지금 41% 반대, 안티 이렇게 나오는 것들은 상당히 대권에 가까이가 있다라고 하는 반증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론조사라는 게요. 어떤 특정 언론사가 여론조사를 하더라도 그 언론사만이 아니라 인터넷 기반의 여러 언론들이 동시에 기사를 쏟아냅니다. 네. 그리고 유력 언론들도 그걸 다 따랐어요. 그러니까 인터넷 공간에서 기사 메꾸기 참 좋은 소재인 거예요. 여태까지 사실 가장 중요한 여론조사는 지금 뭘까요? 이를테면 대선은 열릴 거다. 그러면 여당과 야당이 붙을 거다. 양대 구도다. 그렇죠? 그다음 제3 후보는 존재하지 않을 것 같다. 이건 다 정해진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유력하게 대선 후보가 될 텐데 이쪽은 정해지지 않았는데 김문수랑 붙으면 어떡하죠? 오세훈하고 홍준표랑 붙으면 어떡할 거냐. 이게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잖아요. 이거 여론조사 오늘도 경향신문에 나왔는데 이거 나오면 보통 15%포인트 차이 나고 게임이 안 돼요. 그냥 원사이드 게임입니다. 근데 이거를 보여주는 거가 가장 중요하지만 이건 재미가 없는 거예요. 또 하나 이재명 별로 그렇게 이쁘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여주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죠. 어떻게 하면 좀 뭐 재밌는 얘기 없을까? 어떻게 하면 좀 이재명 발목이라도 잡을 수 있는 게 없을까라고 고민한 결과가 이를테면 비호감도 2등이다. 이준석 덕분에 뭐 이런 것들. 그런 비호감도로 꼴찌한 사람이 누구냐면 김동연 후보였거든요. 아까 네. 김동연 지사가 관심이 없으니까 싫어하지도 않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 대통령 되겠네요.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또 하나는 이재명 그 당대표죠. 지금 이재명 대표가 박스권에 갇혀 있다라는 얘기도 반복적으로 합니다. 아니 근데 1등 후보가 박스에 갇혀 있으면 2등부터는 어디 갇혀 있는 거죠? 지하에 있는 건가요? 아니, 말도 안 되는 거고
또 박근혜 탄핵 때 문재인 후보의 지지를 보면 지금 이재명 어떻습니까? 거의 그때 20% 엇비슷하거나 아니요 20%도 안 됐습니다. 낮았죠, 그때는 사실은. 안철수 반기문이 1, 2등 했습니다. 결선에. 네네. 그런 시기도 네네네. 있었고 또 임박해서는 좀 올라갔고 임박에서는 올라갔죠. 네. 네, 뭐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문재인이라는 사람은 견적도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재명에 비하면. 네. 그런데 언론에서 그렇게 호되게 공격당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렇죠. 이게 뭐냐는 거죠. 지금 박스권에 갇혀 있는 후보가 다른 경쟁 후보보다 나열해도요 2배, 3배의 지지율을 확보하고 있어요. 근데 이건 왜 이야기 안 되는 거죠? 이건 왜 객관적으로 다뤄지지 않는 거죠? 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네, 박스권에 갇혀 있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기억을 꼭 리마인드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2년 3월 2일 대선을 딱 일주일 앞두는 날에 오마이TV에서 그 이재명 악마회에 대한 단톡방 N1번방부터 N120번까지가 이제 오픈이 됐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굉장히 끔찍하죠. 예를 들어서 윤석열을 양으로 묘사하는데 이재명을 이제 늑대로 묘사한다든지 이런 식의 이제 양 후보 간의 어떤 극명한 악마화 작업 이런 것들이 소위 말하는 악마화 프레임이 사법적 리스크라는 겉에 이름으로 이제 고착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상당 기간 동안 그들이 의도했던 악마화는 어느 정도 성공을 했습니다. 실제로 TV토론 이 준비 문서 제가 오픈했던 그 자료를 보시면 TV토론은 정책적인 얘기를 거의 다 하게 되잖아요. 90% 이상이 정책 공약에 대한 얘기를 놓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시작부터 이재명, 대장동, 악마와 트라우마 자극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뭐 쌍욕 뭐 이런 거 뭐 자극 이런 식의 오로지 기승전 이재명 악마화 이렇게 이제 되어 있거든요. 그게 장기간에 걸쳐 오면서 사법 리스크라는 이름으로 포장돼서 여기까지 이제 고착화된 측면이 있는데 엊그제 이제 예를 들어서 2심 판결에서 재판장이 어떤 얘기를 하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까 이 박스가 조금씩 이제 깨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중도 외연확장 절대 안 된다. 택도 없습니다. 저를 이재명 대표가 영입을 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저를 영입 공개 발표하던 날. 중도 외연 확장에 크게 기여할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네. 이제 말씀을 하잖아요. 끊임없는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박스가 깨지기 시작해요. 어느 순간에 다시 그 박스에 갇혔던 걸 뚫고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지금 가까이 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비호감도 여론조사에서 눈에 띄는 인물은 1위를 한 이준석입니다. 네. 우리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이 농담 비슷하게 이런 이야기합니다. 부채도 자산이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준석 그 전 대표가 이 비호감도 1위인 것도 엄청난 자산인 거죠. 사실은. 자산이죠, 사실. 네. 아니 근데 좀 이해는 안 돼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호감은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오랫동안 이제 악마화를 했던 결과잖아요. 네. 네. 압수수색을 계속하고 무더기로 수사하고 기소하고 그래서 법정연금이라는 단어까지 나올 정도로 매일처럼 법원에 출석해야 되고 자기 형사재판으로 법원에 가는 사람 악마죠. 그렇게 한 결과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준석 의원은 뭘 그렇게 뭐 당내 분란이 있나? 근데 그렇게 이 사람 왜 이렇게 점수를 잃고 있나? 물론 빚도 뭐 능력일 수는 있지만 이런 면에서 좀 뭐랄까요? 이건 전적으로 자기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본인이 성찰을 해봐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왜 정치를 하는지 좀 물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런 이제 뭐 근본적인 부분은 존재합니다만은 이 비호감도가 높다라는 것은 결국은 인지도가 높다는 뜻이기도 하고 한편으로 보면은 극소수지만 이 사람이 마이너 후보잖아요. 네네. 그 극소수지만 아주 극렬 집단을 가지고 있다는 뜻인데 이런 비호감도가 높은 후보가 이른바 이 중간에서 이 중요한 변수, 단일화 변수라든가 3에서 한 5% 가지고 그런 역할들을 한다면은 이것도 하나의 또 이 선거 판수를 흔드는 뭐라고 합니까? 이 판깨기에 네네. 역할하지 않을까요? 지난번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그거를 지금 기획하고 있겠죠. 네네.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일로 보면. 네. 근데 이런 그 극렬한 이 비호감도가 한순간에 해소되기도 합니까? 쉽게 해소 안 되죠, 이게? 지금 예를 들어 지금 오 국장님께서 잘 말씀 주셨는데요.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는 벌써 나이는 이제 젊다 하고 만 40이라고 이렇게 하지만 네. 정계 들어온 지 벌써 14년 이상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한 피로감이 있습니다. 피로감에서 오는 그 극렬한 어떤 반대, 안티 이런 부분이거든요. 하루아침에 해소되기 어렵죠. 오랫동안 누적된 피로감이기 네. 때문에 그게 어떤 신선함으로 하루아침에 씻어지거나 이렇게 하기가 거의 불가능이죠. 어쨌든 이제 부채도 자산이기 때문에 덩치는 보일 거라는 예측을 해도 되겠죠. 한 네네. 3에서 한 맞습니다. 5% 정도 예. 그죠? 네, 알겠습니다. 근데- 만만치 않습니다, 이 부분은. 근데 지지율 격차가 굉장히 주요 두 후보가 지지율 격차가 지난번처럼 네. 0.7 뭐 이렇게 굉장히 좁아들어
간다면 이준석의 존재감이 커지겠죠. 커지겠죠. 그러나 이번 선거는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이번 네. 선거는 그러니까 정권 교체를 희망하는 쪽의 후보와 정권을 재창출하겠다는 쪽의 후보의 차이가 워낙 현격하기 때문에 이준석 씨가 무슨 변수로서 역할을 할 건 없을 거다. 자, 아까 그 표에서 또 하나 주목할 게 있습니다. 김문수입니다. 김문수가 생각보다 호감도가 있어요. 12, 16. 제일 왼쪽에 파란 색깔들을 보면요. 저거 합치면은 28이죠. 그죠? 상당히 높거든요. 네. 우리는 김문수를 허상이라고 생각하는데 보수층 내에서는 극우의 이념적인 부분들이 아니라 김문수의 행태에 대해서 신뢰한다라는 흐름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재밌는 현상인데요. 김문수 장관이 52년생일 겁니다. 네이버에 나와 네, 있는 네, 거 네. 상으로 보면. 그리고 정계에 들어온 지 벌써 한 30년 이상 되셨을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헌상이잖아요. 신상이 아니라. 예, 예. 그런데 장기간 이분이 대선을 한 번 나온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네, 여러 네. 번 나왔지만 기억 속에 잘 없어요. 그런데 한동안 이렇게 지금 어떤 치열한 갈등 구조에서 약간 비껴져 있다가 이제 비교적 최근에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재밌게도 신상 효과가 일부 있어요. 실제 만나서 이렇게 얘기 들어보고 하면 오랫동안 마치 정치인 아니었던 것 같은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 효과에 의한 호감도 이런 부분이 분명히 반영돼 있다고 봅니다. 네. 자, 마지막 주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정당 지지도입니다. 12.3 내란 이후에 민주당 우위로 나타나던 정당 지지율이 보수층 과표집 등으로 국힘과 이제 접전 양상이다. 이렇게 여론조사는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국민의힘으로 역전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많아요, 생각보다. 여기에 대해서 좀 우리가 문제점을 지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국장님 계신 데서 제가 저 주름 잡을 수는 없지만 이래서 언론 개혁이 반드시 필수적이다라고 생각이 정말요. 듭니다. 네. 이 같은 걸 놓고 표현을 할 때요, 뭐 완벽히 뭐 붙었다, 무슨 어떻게 해서 역전했다. 예를 들어 0.1이라도 뒤집어지면 완전히 역전했다. 이런 이제 황당한 표현들을 0.1% 완전히 뒤집었다. 네네. 그 거꾸로 이제 그런 밴드웨곤을 만들고 싶어서 아주 안간힘을 쓰고는 있는데 언더독을 더 응원하는 마음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이 밴드웨건을 획책할 때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웩더 독을 하고 싶은 거잖아요. 웩더 독. 꼬리로다가 네. 이제 몸통을 막 흔들고 싶은데 이게 안 흔들려요. 이 몸통은 가치 철학적 베이스도 확고하고 오랫동안 지지 기반도 확고하게 자리 잡혀 있다 보니까 아무리 언론에서 이 말장난으로 뭐 우위로 뭐 나타났다, 완전히 뒤집어졌다 하고 꼬리를 아무리 흔들어도 쉽게 뒤바뀌지는 않는다. 이런 장난질은 우리 국민들을 너무나 무시하는 처사다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경향신문 여론조사에서는 또 민주당이 몇 %포인트 앞서는 걸로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요새 여론조사 그리고 이거 언론이 진행하는 방식, 언론이 쓰는 방식은 그냥 자기 희망상을 일기장에 적는 방식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무 얘기나 일기장에 쓸 수 있잖아요. 왕도 될 수 있고 황제도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통해서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그건 언론이 지금 언론 진영이 만약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본다면 사실 이재명에게 굉장히 불리한 상황입니다. 저도 언론을 좀 아는 편인데 무슨 언론사 이사 2군데서 했고 한 유력 언론사는 6년 동안 이사했고 뭐 일간지 칼럼 99년부터 썼고 뭐 어쩌고 이런 식으로 접점이 많아요. 근데 언론인들이 이재명 같은 사람 싫어해요. 왜 싫어하냐면 일단 이겁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게 어느 고등학교 나왔냐도 중요하잖아요. 네. 이미 평준화된 지 40년이 돼도 어느 네. 고등학교 나왔느냐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저희끼리도 이야기하죠. 네. 그런데 그거를 감싸주지 못하는 거예요. 이야기거리가 없어지네. 어제 방송에서 뭐 고향 선배 김문수 막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고향 선배들 잘 됐으면 좋겠다. 농담이지만 예. 조금이라도 그런 마음이 있다거나 예. 또 동네 가면 박진영 평론가가 그래도 고향 선배에 대한 예우는 있구나. 이런 평가가 있죠. 이게 촘촘히 우리 사회가 연고로 연결돼 진실일까요? 네. 아니 그러니까 농담이라도 농담도 이쁘게 한다 이런 평가를 받는 거거든요. 예. 고향에서는. 근데 이재명 씨는 거기서 굉장히 자유로운 거예요. 그렇죠? 예. 안동 사람인데 이를테면 국민의힘에서 정치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고. 예. 그렇죠? 성남이란 지역적 기반도 지금 성남과 예전에 이재명 씨가 와서 살던 성남은 한자촌 성남은 다르죠. 다른 동네거든요. 네. 여기는 완전히 쫓겨난 사람들의 공간이었고 그다음에 사실상 초등학교 졸업에서 멈추고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중고등학교를 다니지 않았으니까 연결된 친구나 자기를 엄호해 주거나 또는 설명해 주거나
뭐 이럴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대학도 마찬가지죠. 대학도 돈이 없으니까 4년 장학금 주고 생활비도 좀 주는 대학에 갈 수밖에 없었고, 만약 최소한 중산층이거나 그 좀 밑에라도, 그러니까 극빈만 아니었으면 자기 성적에 맞게 갔으면 또 이렇게 보호를 그렇죠. 해주거나 업무를 네. 해주겠죠. 정치한 다음에도 내내 비주류의 삶이었거든요. 네. 안 되는 쪽에서만 있었어요. 주류에 끼지 못했고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기자들 입장에서 저거 뭐야? 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소위 레가시 미디어를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정말로 전 구독자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서울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될 이유가 여기도 있어요. 갑자기 서울의 소리 광고.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너무 걱정하실 것 같아서 아까 마지막 그 그래프 90대 그 앞에 거 한번 봐주세요. 네. 지금 보시면 국민의힘 유리하다는 게 90%나 된다고 나오잖아요. 기사에 네네. 그게 언론이 또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불안하실 수 있는데 그 다음 한번 그 도표 한번 보세요. 네, 이게 마찬가지로 지난 한 달간 언론에서 쭉 나왔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실제 ARS 말고요. 무선 ARS 말고 전화 면접원이 조사한 것들을 통계를 낸 겁니다. 민주당 40.6, 국민의힘 37. 그래서 이렇게 과표집되고 언론의 어떤 불균형한 지형에서도 사실상은 민주당이 더 높다라는 어떤 확신을 갖고 지켜보셔도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두 분 말씀 나눠보니까 우리가 좀 걱정했던 부분들이 해소되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저희들이 잘 새겨서 앞으로 또 우리 민주진보 진영의 전략을 짜는데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작전 타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